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Kim Min-jung.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uprising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against Japan's colonial rule, and many plans are underway to commemorate this historic event. Today on our interview, we'll be sitting down with the president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o hear his thoughts on Korean independence and its history. (1910), the year Japan annexed Korea. For the 35 years of colonial rule that followed, Koreans never gave up their fight for independence. Their struggle epitomized in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Korea was finally liberated on August 15, 1945. And that moving story of fighting colonial rule and building a new nation, it's all here i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long with a vast collection of resource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the 1900s, the Independence Hall holds resources and exhibits on the entirety of the Korean history. For Koreans, it's a place of national pride and historic awareness. For visitors from afar, the Memorial Hall presents a fascinating journey through the history of Korea. 2019 is an extra special year for Korea and for Koreans as it marks the centen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found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Independence Hall is preparing an ambitious program of commemoration. Lee Jun-sik, the president of the Independence Hall, has his shoulders heavy, for he is the grandson of General Ji Chung-chun, a leader of independence movement who trained the Independence Army as its chief commander. The interview meets Lee Jun-sik, the 11th president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o hear his plans for 2019. 안녕하세요, 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국가적으로 참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100주년 기념 사업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1운동을 맞아서 3.1운동을 기념하는 이제 학술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에서 이제 동포들을 상대로 3.1운동의 의미를 알리는 특별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요. 기념관에서는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 3.1운동 관련 자료죠. 태극기라든지 독립선언서라든지 이런 원본 자료를 특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을 맞아서 국제학술회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학술회의는 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립니다. 임시정부가 출범한 곳이죠. 네. 그와는 별도로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문화행사를 기념관에서 이제 크게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이전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두고 건국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헌법상으로 봤을 때 그 문제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제헌헌법 전문에 보면은 김미 3.1운동으로 민주독립국가를 건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독립국가라는 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1948년에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도 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19년에 이미 건립이 됐고 1948년에 새로 이제 헌법을 만들고 정부를 정식으로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1948년 입법자들의 생각이었고요. 이게 단순히 뭐 국회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현행 헌법 전문에도 보면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대한국민이 계승했다고도 돼 있으니까요. 헌법 전문서도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바탕위에서 출범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이 긴밀하게 이어진 것이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출범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네. 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3.1 운동 그러면은 이 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 성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국내 3대 독립운동 그러면은 3.1 운동, 60만세 운동, 광주 항일학생 운동 얘기를 합니다. 뒤에 두 운동은 딱 제목만 들어도 어떤 성격의 운동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3.1 운동은 제목만 들어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확하지 않은 역사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미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놨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 국민에게 법통을 제공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4년에 마지막으로 개헌을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만드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 보면은 3.1 대혁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대혁명 소리 듣는 거는 프랑스 대혁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만 대혁명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3.1 대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3.1 대혁명이라는 말에는 담겨 있는데요. 임시정부에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측면에서도 3.1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또 한국 민주주의의 근원을 3.1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평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떤 점에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1910년 나라의 주권을 일제히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는 제국이었죠. 제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황제 한 사람입니다. 근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헌법을 만드는데요. 그 임시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등장하고 그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한 지 불과 9년 뒤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뀐 거죠.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더 좋게 얘기하면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3.1 운동에서 참 특히 주목할 점이 많은 여성과 또 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활약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이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된 어떤 드라마에서 여성 의병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 여성들이 의병에 참여했을 겁니다. 근데 의병 기록에는 여성이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나 청소년의 참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919년 독립선언 그리고 만세 시위에는 여성도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주체로 활동을 합니다. 1919년 4월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했는데요. 그 기관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립니다. 대한독립을 위한 첫 피는 여성에게서 흘렀다. 물론 이건 좀 과장된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여성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1919년 이후 여성과 청소년이 이제 독립운동의 주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여성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도 활발해지고요. 해외에서도 여성들이 무장투쟁에도 관여를 하고 임시정부에도 관여를 하고 기타 다양한 독립운동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죠. 네. 관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얼마 전 한 드라마에서 의병들의 활동이 재조명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의병이라는 거는 관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의용병, 이제 민이 만든 의용병이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관병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민간에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에 이제 의병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양반 유생들이 이제 의병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른바 이제 평민 의병장이 등장해서 의병 전쟁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마 여성도 상당 부분 의병들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병 전쟁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역사학자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에서 기록한 바에 따르면은 의병 전쟁에서 희생된 의병들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거죠. 그리고 의병이 아니면서 일본군에게 희생당한 의병 관련자 숫자는 하도 많아서 우리가 독립이 되고 나지 않고서는 그 숫자를 미처 파악하기 힘들 정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맞서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진 거죠. 그 전쟁에서 져서 우리는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그냥 일제에게 주권을 순순히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민은 일제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1운동은 일제 치하로부터 모든 네. 국민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을 외친 민족 최대의 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밖에도 3.1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거적적인 민족운동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출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1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훨씬 뒤에 나타났거나 아니면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19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거리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점에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에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새로운 사회의 주역이 될 여성과 청소년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근대 사회에서는 여성이나 아니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제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3.1운동을 계기로 여성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청소년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근대적 주체의 성립이라는 측면에서도 3.1운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도 참 많았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를 가셨고 또 각국에서 어떤 독립운동을 벌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당시 쓰는 용어로 외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외놈? 외놈. 네. 외놈 치하에서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수많은 지사분들로 하여금 해외망명이라는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하게 만들었고요. 해외망명하신 애국지사들 가운데는 이른바 잘 나가는 집안, 명문 집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그냥 남의 나라 땅에 간 게 아니라 재산을 갖고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 안동의 고성희 씨 하면은 안동에서도 손꼽히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인데요. 그 고성희 씨의 종손인 이상용 선생의 경우에는 해외 망명을 하면서 신주를 땅에 묻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통사회에서는 유교 이념에 따라서 충보다 효가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이제 효는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충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런 애국지사들의 결의가 하나 모여가지고 우리는 30년 이상 긴 시간을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독립운동의 결과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독립운동가로서 또 후세에 이렇게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희가 무명 독립군상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네.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조명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독립기념관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오늘 인터뷰하는 장소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저는 독립기념관에서도 이 장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이름을 남기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제 화제가 된 신흥무관학교라는 뮤지컬에 보면은 이런 가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역사에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기록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제가 남긴 기록입니다. 일제가 재판 판결문이나 아니면 밀정이 만든 정보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남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죠. 기록을 남기면 그 순간 그 기록 때문에 일제 탄압을 받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나마 독립운동의 지도층 인물들은 이름을 남겼지만 독립군으로 치면 일반 사병들, 거리에서 만세 시를 부른 수많은 사람들 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과연 독립운동가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추정을 해보는데 추정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수십만 명, 많으면 수백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아는 거는 기껏해야 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남긴 독립운동가보다 이름을 남기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분들을 그냥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내야죠. 다 찾아내는 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찾아낼 수 있는 한 찾아내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하고 또 포상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 명의 독립운동가라도 더 찾아내는 것을 이제 국정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독립기념관도 지금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TF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61명의 독립유공자를 새로 발굴을 해서 그 가운데 또 일부는 또 2018년에 독립유공자로 서원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그 작업은 계속 할 겁니다. 특히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그 숫자를 더 늘려야겠죠. 네. 또 남북한이 공동으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함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또 화해 무드가 형성된 만큼 또 이런 것들이 함께 더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대 이후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김일성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기 때문에 남쪽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질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뭐 안중근 의사나 홍범도 장군이나 신치호 선생 이런 분들은 남북 모두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 또는 역사적 인물을 둘러싸고 남북이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질감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독립기념관도 이제 그런 작업을 벌이려고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독립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왜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모두의 삶에 독립운동은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내년에 100주년이 되는 3.1운동의 경우에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가 한 1,700만 명 안팎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7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한 집 건너 한 사람씩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거적적인 뭐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름을 남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도 다 만세 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삶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민족에게 미래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관장님의 외할아버지께서도 또 독립운동가로 유명하신 지청천 네. 장군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영화 암살에서 외할아버지께서 이끄신 부대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또 어떤 분이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화 암살에 그 한국 독립군 이청천 장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청천 장군 이름을 알게 됐는데요. 네. 원래 본성은 지씨고요. 망명을 하시면서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성도 네. 바꾸고 이름을 바꾸신 거죠. 대한제국 시기에 그 정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본의 근대 군사학을 배운 다음에 1919년 이제 3.1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망명을 결행을 하셨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이 이제 신흥무관학교라는 독립군 간부 양성학교고요.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 그리고 교성대장으로 활동하셨고 이후 뭐 1930년대 초에는 한국 독립군 이제 총사령관을 맡으셨고요. 일제강점기 해외 무장투쟁 3대 대첩이라고 하는 대성자령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고요. 나중에는 이제 중국 관내로 가셔서 낙양군관학교의 한인 특별반 책임자가 되어서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시다가 1940년 9월 중국 충칭에서 임시정부 국군으로 한국광복군이 이제 출범할 때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1919년 망명에서 1945년 8월 해방이 될 때까지 한 26년 동안 무장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작년 말이었죠. 지청천 장군님의 일기가 네. 또 문화재로 등록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예. 소개해 주세요. 6.25 전쟁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쓴 일기고요. 네. 당시 이제 정치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중간중간에 당신이 독립운동 하시던 때를 회상하시면서 쓴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당신이 만주로 망명을 결행하게 된 계기 또는 뭐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있으면서 지은 한시 먼저 가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뭐 회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머님께서도 네.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머님과의 어떤 일화나 독립운동에 관해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그 어머니는 원래 이제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는 소녀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음악가나 아니면은 문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꿈을 접고 1940년 한국 광복군이 출범할 때 여성 광복군으로 입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복군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는 임시정부 이제 기관요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체격이 좀 큰 편인데 저희 어머니는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는 이렇게 체격이 큰데 왜 어머니는 저렇게 체격이 작을까라고 궁금해한 적도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당신이 어렸을 때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죠.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만주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네. 만주에 사는 동포들이 모두 다 형편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특히 외할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독립운동 하신다고 그러는데 외할머니가 직접 농사지어서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네. 뭐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워낙 못 먹고
그래서 몸이 좀 약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하나는 똑바로 차리셨다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 주위에 계시던 분들이 다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서 나라와 결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배우셨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투신하셨고 저는 뭐 어머니로부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겠죠. 네, 네. 정말 뼛속까지 독립운동가의 그런 모습이 있으신 관장님이신데 또 항일운동의 애환이 상세히 기록된 또 어머님의 회고록이 예. 나오기도 했는데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회고록을 다 완성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되시는 분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여성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을 더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어머니 그 회고록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부분은 저는 아무래도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해마다 8월 29일이 되면은 나라가 망한 날이 되면은 만주에 사는 동포들이 남는 오솔을 불문하고 다 하루 세끼를 굶었다. 우리 동포들이 사는 마을에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다. 단순히 뭐 하루 세끼를 굶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결의를 다졌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나라를 잃은 만국민의 서름이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이룬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네. 또 관장님께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역사를 공부하시고 또 지금은 독립기념관의 관장님이 되셨잖아요. 이 길을 걷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좀 특이한 편인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아마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들은 만주벌판 이야기, 독립군 이야기, 독립운동가 이야기가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가운데서도 특히 근대사 가운데서도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거죠. 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사명감도 있으시고 자부심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또 어떤 행동의 제약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젊은 시절을 돌아보시면 좀 어떠세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청천 장군의 후손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남한테 책 잡힐 일을 하지 마라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게 어쩌면은 제 행동에 뭐 제약 요소가 됐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해마다 뭐 3.1절, 광복절, 현충일, 추석, 뭐 설날 되면은 어머니 손을 잡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외할아버지 묘소를 참배하기 위해서요. 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청천 장군 묘가 지금은 이제 동작동 현충원에 있지만 네. 예전에는 수유리 애국지사묘역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서울역에 도착해서도 수유리 묘역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1년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묘를 참배해야 되나 라고 뭐 생각하기도 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어린 자식들 손을 잡고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막 교육을 시키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묘역을 찾아가면은 늘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 지청천 장군이나 어머니나 그나마 이름을 남겼고 또 해방된 다음에 환국을 해서 정부로부터 포상도 받고 지금 그래도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름을 남기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상도 되지 않는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자식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저는 뭐 독립기념관장이 돼서 이름을 남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특히 이름을 남기지 못하신 분들, 무명의 독립군상에 속하는 분들을 기리는 일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그래서 더 많이 갑니다. 네. 관장님께서 또 자제분들에게 당부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어머니에게 들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건데요. 근데 받아들이는 강도는 아무래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서 네. 조금 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네.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서 걱정의 목소리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역사 공부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가 너무 재미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이라는 게 다 진학을 위한 교육, 역사 교육이 돼서 그야말로 입시를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네네. 과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을 때 일단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역사를 멀리하게 된 것 같고요. 또 일단 대학에 들어와서 또 역사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다 또 취업을 위한 교육만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정규 학교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점점 더 거리를 두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현재 우리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미래 삶을 개척하는 데 또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또 국정 역사 교과서 네.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교육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마다 그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를 갑니다. 현지에서 이제 역사 교육을 하면은 확실히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재밌게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역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 그러면은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는 거였거든요. 네. 왕이름 외우고 그다음에 뭐 제도 외우고 기구 외우면은 그게 역사라고 생각을 주로 했는데요. 암기였죠. 암기였죠. 네. 역사는 암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일부러 학생들 앞에서 연도도 틀리고 사람 이름도 틀리고 그래요. 일종의 이제 쇼를 하는 거죠. 네, 네. 역사를 가르치는 나도 사실은 연도 사람 이름 잘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다. 1910년 나라가 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1910년 나라가 망했는지 또 1910년 나라가 망함으로써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역사 교육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관장님께서는 친일파 그리고 네. 또 일제 잔재 청산에 또 많은 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어려움도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던지. 그 친일파 청산은 사실은 해방 이후 바로 했어야 됩니다. 해방 이후에는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해방 이후에 친일파 청산에 반대하는 사람은 친일파나 친일파의 후손이나 친일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외에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일파 청산하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친일파 청산의 기회를 놓쳤죠. 그로부터 벌써 7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파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계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친일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보는 게 한국 사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친일파 연구한다 그러면은 과 교수님들이 말리셨어요. 너 취직하기 싫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국립대학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의 설립자 가운데 상당수가 친일파로 지목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설립자로 있는 대학에 네가 취직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겠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 곳곳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십몇 년 전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출범하고 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기구로 출범하면서 국가 차원의 친일청산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 이후에도 입증이 됐죠. 지금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폄훼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김구는 대한민국에 반대한 반국가사범이다.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을 폄훼함으로써 친일파를 역사적으로 이제 복권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친일파 청산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친일파 청산 얘기가 나오면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합니다. 친일파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내가 지금 제2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친일파 청산하자고 했는데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숙제를 그 후손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친일파 청산 숙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큰 과제가 재산 환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친일파 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입니다. 네.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요. 해방된 지 70년이 다 된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친일 청산을 하겠다고 뒤늦게 나섰기 때문에 인적 청산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조사 대상이 된 친일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다 죽었으니까 인적 청산이 안 되죠.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차원의 이제 청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친일 반민족 행위의 사실을 밝혀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거고요. 하나는 친일파가 남긴 재산을 국가가 환수해오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일을 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이제 4년 동안 상임위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로서는 찾을 수 있었던 재산은 거의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내부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99.99%는 찾았다고. 네. 0.01% 못 찾은 거는 기록이 부실해서 그런 것이지 기록으로 남아있는 재산은 다 찾았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껏해야 2천억 정도의 재산밖에 찾아내지 못했냐고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 특별법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은 국가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던 재산에 국한해서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지만 친일 재산의 국가 기속은 이미 친일파에 대한 인적 청산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국가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청산이었고 그리고 네. 친일 재산의 국가 기속을 통해서 친일파가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민족 정기와 사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으로 네. 의미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위안부 화해 네. 치유재단이
28개월 만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독도 문제, 네. 한일 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직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반성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일본 정부는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일본 정권이 좀 바뀔 때 예외적으로 뭐 반성 비슷한 신용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정권 들어서 뭐 그것 다시 또 무효로 하고 지금 아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과거에 사과한 것도 그것도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을 한 적이 없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과거사 문제는 끝났습니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로 독립기념관장으로 네. 취임하신 지 2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독립기념관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독립기념관의 개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립운동은 독립운동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통일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리 잡도록 하는데 1년 동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특별히 관장님께서 더 주력하셨던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남북 사이에 뭐 평화 공존 분위기 또는 뭐 평화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내년이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남북 교류 사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올해 이제 여건만 허락된다면 바로 이제 남북 교류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이제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이제 예를 들자면은 3.1운동은 남북 모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네. 이 남쪽 지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3.1운동이 일어났던 사적지에 대한 조사가 돼 있는데 북한 지역은 아직 그런 사적지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북한 지역 3.1운동 사적지 조사, 문헌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락하고 또 북한이 허가하면은 올해 남북이 공동으로 3.1운동 사적지, 북한 지역 사적지 조사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해외 시청자들은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돌아오시면 알겠지만은 독립기념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의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천안이 교통이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남이나 호남이나 중부권에서 모두 오기 편한 곳이라는 사실이 또 뭐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자리 잡은 기념관은 이 지구상에 독립기념관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독립기념관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난극복사 그리고 국가발전사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이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네. 목적에 부합하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독립기념관의 활동은 크게 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연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전시, 그다음에 하나는 교육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 부문의 비중도 커지고 있고요. 해마다 전국 각지에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와서 뭐 독도체험학교 또는 독립군 체험학교 같은 특수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독립기념관이 굉장히 넓고 볼 것도 네. 많아서 놀랐어요. 아까 이곳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독립기념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잘 들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어록비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한 독립기념관 안에 100개 정도의 시 어록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쓴 시 또는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남긴 말을 이제 비석으로 새겨놓은 건데요. 그 가운데 특히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시던 분들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새겨 있는 이제 어록비가 있습니다. 전 그 어록비 앞에 가면은 괜히 눈물이 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네. 감동이 되네요. 그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또 자기 신경을 어떻게 토로를 했는지 그런 걸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살아서 독립을 못 보지만 죽어서라도 독립을 볼 것이다. 독립이 그날이 오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출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독립운동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어록비 앞에 서면은 저는 괜히 숙연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이제 관람객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데는 잘 안 찾아가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런 어록비를 많이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해외에서 오시는 관람객들이 찾는 곳이나 아니면 네. 인상 깊게 보는 공간은 어느 공간인가요? 아무래도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그 상설전시관 제1관을 많이 찾아가시는데요.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우리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독립운동사 이외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Our visit to Independence Hall today was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and the Korean history, very deep and long history. So we thought this would be a good and a better way to understand the Korean culture and history. 또 독립기념관에는 통일을 영원하는 공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생긴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통일염원의 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담은 동산인데요. 1995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독립기념관 개관하고 한 8년 지난 다음에 개관이 됐는데 통일염원의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입니다. 종. 통일염원을 담은 종입니다. 그 종이 굉장히 특이한 게 남북 모두에서 타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타종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타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먼저 종을 울리면 북쪽에서 그에 화답해서 또 종을 울리고 그래서 세 번 치면 타종 행사가 있거든요.
또 해외 독립기념관들도 가시고 네. 또 공부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곳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제 전시 기법이나 전시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독립기념관은 거의 10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의 추세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해외 관련 기념관보다는 훨씬 앞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은 자연과 어우러진 기념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갖는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다른 나라의 관련 기념관보다는 입지 여건 때문에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난징에 있는 난징대학살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8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독립기념관은 그 딱 5분의 1인 160만 명입니다. 네. 그 전시 내용이나 뭐 전시 면적 이런 거를 봤을 때 난징대학살 기념관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관람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제 천안이라는 입지 여건 때문에 이제 관람객이 찾아오기가 힘들다면은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네. 독립기념관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독립기념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예,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재직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 부합하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이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남북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독립기념관이 북한 측과 이제 교류 사업을 시도하다가 이제 좌절된 적이 있는데, 그 시도를 다시 되살려서 북한과 역사교류 사업을 이제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That was an in-depth conversation I had with the president of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at really highlighted the lesson that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We'll be back next week.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